신발 벗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죄다 털어 사준 아파트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손주의 생일 선물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3시간 빗길을 달려와 품에 안고 온 수제 코트였어요. 죽은 아내가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목도리도 함께였죠. 문틈 사이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바늘 하나로 버텨온 이 손이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춘배,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바늘과 실을 벗삼아 양복을 지어온 그저 그런 늙은 재봉사였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무게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에 박인 굳은 살로 압니다. 가위질에 닳고 닳아 지문조차 희미해진 이 손가락이 제 인생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죠. 강원도 외곽 시외버스가 하루에 고작 4번밖에 서지 않는 이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3년째입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운영하던 양복점 문을 닫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평생 갖고 온 모든 것을 아들 부부에게 건네준 뒤 저에게 남은 건 이 허름한 시골집 한 채와 뒤란의 작은 텃밭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엌에서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여 마시고 툇마루에 나가 앉으니 산 너머로 여명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옆집 진돗개가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알람 시계였죠. 저는 느릿느릿 코끝이 빨개지도록 찬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낡은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추며 상추며 가지를 하나하나 매만지며 물을 주는 이 시간이 하루 중 마음이 가장 편한 순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슬에 젖은 상추잎을 따서 입에 넣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텃밭일을 마치고 빈 마루에 돌아와 혼자 밥상을 차려놓으면 수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상을 바라보며 적적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파도처럼 차올라왔습니다. 맞은편 빈자리에는 4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구부정한 등허리로 새벽부터 미싱을 돌리고 손님 바지 기장을 줄자로 재고 다림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양복점 뒤편에서 늘 뚝배기 김치찌개를 끓이던 그 사람. 아내는 5년 전 손주 하준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내는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진이 기죽지 않게 번듯한 집 한 채는 꼭 해줘요. 나 없어도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그것만 부탁이에요. 그 유언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병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아내의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가 스며들던 그 순간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 대신 아내의 앙상한 손등을 제 이마에 갖다 대고 한참을 울었죠. 그래서 2023년 8월 저는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양복점과 살던 집을 몽땅 처분하고 그 돈을 싸그리 긁어 모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아들 서진이 부부에게 사주었습니다.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싱을 돌리고 밤 11시에 마지막 다림질을 마치며 40년 동안 제 두 손으로 한 땀 한 땀 읽어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의 약속 앞에서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지인이자 동네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공인중개사 최 여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 최 여사가 사무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탁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명의는 무조건 형님 앞으로 해둬야 합니다. 세상에 내 자식은 믿어도 내 며느리는 모르는 겁니다. 최 여사의 그 매서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었어요. 내 자식을 뭘로 보고 그러느냐며 투덜거렸지만 최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등기부에는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수입 아동복 쇼핑몰을 차리겠다며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했을 때도 최 여사가 또 나서서 변제기일과 이자를 명시한 차용증을 유라에게 반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차용증에 서명하는 유라의 볼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던 것을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렇게 모든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밀어주고 저는 서울에서 시외버스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이 강원도 외곽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파주 신도시에 사는 큰딸 서연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뒷바라지로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서연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혼자 계시지 말고 언제든 우리 동네로 오세요. 여기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오시면 바둑 두자고 맨날 그러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적적한 시골 저녁을 따스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서진이와 5살 손주 하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30초도 안 되어 툭 끊어버리고 며느리 유라는 아예 제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준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어도 유라는 아이가 지금 학원 갔어요 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대화를 잘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낡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하준이가 5살이 되면 꼭 입히라며 사두었던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던 때에 아내가 대체 어디서 이런 비싼 원단을 구했는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가 병상에서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뜨다만 삐뚤빼뚤한 곰돌이, 자수가 새겨진 목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땀이 고르지 않아 곰돌이 눈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았지만 저는 이 세상 어떤 명품보다 이 목도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한올 한 올에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손주를 향한 아내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으니까요. 우리 하준이가 벌써 5살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돋보기를 코 위에 고쳐 쓰고 방구석에 짐짝처럼 밀려있던 낡은 재봉틀을 끌어당겨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미싱은 양복점 개업 첫날부터 40년을 함께하며 수천 벌의 양복을 만들어낸 제 분신이었습니다. 기름을 치고 페달을 밟으니 드르르르 하는 익숙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가락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단을 재단하고 시침핀을 꽂고 미싱 바늘이 캐시미어 위를 정교하게 달리는 그 감각을요. 저는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미싱 앞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손주를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안감에는 바람이 스미지 않도록 이중으로 누빔 처리를 하고 단추는 아이 손가락에 걸리지 않게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어깨선의 각도를 몇 번이나 뜯었다 다시 박았는지 모릅니다. 40년 명장의 기술과 고집을 전부 쏟아부은 끝에 백화점 유리 진열장에 걸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완벽한 핏의 유아용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이 완성되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니 비록 허름한 시골 방구석이었지만 그 코트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완성된 코트 위에 아내의 미완성 곰돌이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폭에 올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곰돌이 자수와 완벽한 바느질의 코트가 나란히 놓이니 마치 아내와 제가 함께 만든 합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소원대로 우리 똥강아지 5살 생일에 이 옷 예쁘게 입히겠소? 당신이 남긴 목도리도 같이 둘러줄 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꼭 내려다보고 있으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빈 방 안에서 제 목소리만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뜨다 만 목도리 위로 제 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소리 없이 번져갔습니다. 코트를 완성하고 며칠 뒤 드디어 하준이의 5살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일 전날 아침 저는 동네 방앗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재래식 압착 방식으로 기름을 짜는 곳이었죠. 주인 어르신에게 부탁해 가장 통통하고 윤기 나는 참깨만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투박한 기계가 돌아가며 노릇하게 볶아진 참깨를 으깨자 방앗간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방앗간 주인 어르신과 나란히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갓 짠 참기름을 유리병에 받아 빛에 비춰보니 짙은 호박색이 반짝거리며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흐뭇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유라가 이 기름으로 나무를 묻히거나 달걀 부침을 붙여주면 하준이가 밥을 잘 먹을 거라고 그런 소박한 상상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남긴 목도리와 제가 지은 코트를 한지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한지 위에 또 한 겹 부드러운 천을 두르고 미리 사둔 고급스러운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기 전 코트의 단추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혹시 실밥이 풀린 곳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안감의 누빔 처리도 다시 한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난 이 작은 옷이 내일이면 하준이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린 뒤에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반가움은커녕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하준이 생일이라 축하하려 전화했다는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서진이는 나중에 다시 걸게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뚝뚝뚝 끊어진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무정한 신호음을 한참이나 듣고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괜히 허전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바쁜 거겠지.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요. 이어서 며느리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는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한껏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좀 곤란해요. 집에 중요한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셔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비즈니스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생일에 할아버지가 가겠다는데 다음에 오라니 대체 무슨 비즈니스가 아이 생일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유라의 목소리에는 저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역력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의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같은 그런 냉정한 톤이었죠.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할아비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선물만 두고 올게. 하준이 얼굴만 잠깐 보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라. 유라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같은 것이 새어나오더니 그럼 정 오시겠다면 오래 계시면 안 돼요라는 마지못한 허락을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서 사준 집에 내가 가겠다는데 눈치를 봐야 하다니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유라가 장사하느라 예민한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방 한 구석에 코트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아내의 목도리가 어서 하준이에게 전해달라고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파주의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내일 서울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 서진이에게 연락해서 알게 되었겠죠. 아빠, 일기예보 보셨어요? 내일 비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데 왜 굳이 가세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는 눈치인 거 다 알면서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하준이 생일 축하 영상이라도 같이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코트 상자를 바라보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가 눈도 안 보이는 손으로 마지막까지 뜨던 목도리야. 하준이 5살 생일에 꼭 전해줘야 해. 약속이니까. 서연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빠는 정말 고집쟁이에요라며 울먹이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이것만은 물러설 수 없는 제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손끝에 힘을 짜내며 한 땀 한 땀수를 놓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저는 상자 뚜껑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았습니다. 일기예보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산 능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기세였죠. 저는 서둘러 코트 상자를 비닐로 2겹, 3겹 꽁꽁 싸맸습니다. 비닐 테이프로 이음새마다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에 또 한 겹 큰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비에 젖는 일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참기름 병은 신문지로 감싸 가방에 넣고 며칠 전 주문해둔 한우 세트까지 챙기니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나마 깨끗한 점퍼를 골라 입고 구두를 신으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운동화가 편하겠지만 아들 집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구두를 신어야 예의라는 생각에 낡았지만 광을 낸 검정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굽은 허리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마을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빈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품 안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시외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타다닥,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뱃속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옆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빈자리 위에 참기름 가방과 한우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떨치려고 억지로 행복한 상상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하준이가 코트를 입고 할아버지 하며 짧은 두 팔로 제 목을 끌어안는 장면, 곰돌이 목도리를 둘러주며 이건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준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을요. 하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코트 자락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까지 상상하니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머릿속의 행복한 그림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유리를 쓸어댔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누르려고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강원도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탔고 3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서울 도심의 번잡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우산을 낚아채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산살이 꺾이며 천이 펄럭거렸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코트 상자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젖으면 안 됩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으니까요. 상자를 사수하려 허리를 잔뜩 굽히고 뛰는 사이 빗물이 섞인 지늘기 바짓가랑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광을 내서 쉬는 검정 구두는 온통 질척한 흙탕물에 절어 볼품없이 변해버렸습니다. 터미널 처마 밑에 겨우 몸을 피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비닐을 3겹이나 감싼 보람이 있었어요. 안은 무사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 바지에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점퍼, 한 움큼씩 이마에 달라붙은 흰 머리카락, 68 늙은이의 초라한 행색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꼴로 아들 집에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유라의 손님들 앞에서 이 모습을 보이면 아들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젖은 손으로 바지의 진흙을 털어보았지만 문질러 봐야 더 번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 안의 상자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으며 택시 승강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온 이 늙은 다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택시가 아들 내외가 사는 주상복합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속에서도 건물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유리벽 외관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마치 거대한 폭포수를 두른 것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죄다 긁어 사준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위압감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오면서 입안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긴장한 탓도 있었겠죠.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가리키며 요금을 말했고 저는 젖은 손으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으려는데 기사가 제 흙투성이 바지를 힐끗 보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을 내저으며 내리는 순간 다시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저는 코트 상자를 가슴에 꼭 붙이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정문 캐노피 아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대리석으로 깔린 넓은 공간에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인공 폭포가 졸졸 물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공기마저 고급 호텔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위에는 싱싱한 생화가 커다란 유리 화병에 꽂혀 있었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은 이 공간에 단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진흙이 범벅이 된 바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점퍼, 흙탕물에 절은 구두가 걸을 때마다 번쩍이는 대리석 위에 지저분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며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 깨끗한 바닥에 내 발자국이 찍히는 게 괜히 미안하고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때 프런트 쪽에서 보안업체 직원 한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0 남짓한 젊은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에 이어피스까지 꽂고 있었습니다.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오른팔을 쭉 뻗어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입주민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택배나 배달이시면 지하로 돌아가셔야 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잡상인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등골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서 산 건물에서 내가 잡상인 취급을 받다니 그 사실이 입안에서 쓴맛처럼 돌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로 한 손에 참기름이 든 가방을 다른 손에 한우 세트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제가 보안 직원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솔직히 이해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15층에 사는 박서진이 아버지요.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에요. 보안 직원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가락이 미끄러져 버튼을 잘못 누르기를 두어 번,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서너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보안 직원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점점 의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입주민 한두 명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여자는 대놓고 제 흙 묻은 구두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40년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려 본 저였지만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세 번째 만에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짜증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더니 보안 직원에게 인터폰으로 출입 승인을 내려주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인터폰을 받고 네 올라가세요라며 비켜섰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찍히는 젖은 발자국이 눈에 밟혀 얼른 이 로비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방이 거울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빗물에 절어 볼품없이 구겨진 점퍼, 무릎까지 진흙이 튄 바지, 흰머리가 이마에 들러붙은 68 노인의 초라한 전신이 사면에서 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모습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끝없이 반복되며 비춰졌죠. 저는 황급히 손으로 바지를 털고 점퍼 앞서풀 여미고 이마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꼴로 며느리의 손님들 앞에 서게 되면 아들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요. 코트 상자의 비닐 겉면에 묻은 물기를 소매로 닦아내며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묵직한 긴장감이었죠. 딩 하는 소리와 함께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복도 역시 대리석 바닥에 양옆으로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집 앞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들의 화사한 웃음소리가 음악 사이로 섞여 들렸습니다. 간간히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도 났습니다. 굳게 닫힌 아들 집 현관문 너머에서 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기름 가방과 한우 상자를 발밑에 내려놓고 코트 상자의 비닐을 다시 한번 정리한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웅성거리던 목소리들도 한꺼번에 잦아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용해진 문 너머에서 누구세요? 하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카메라로 제 얼굴을 확인했겠죠. 한참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문 앞에 서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작은 속닥임이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트 상자를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으며 기다렸습니다. 도어락이 찰칵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유라의 얼굴이 빼꼼히 나왔습니다.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귀걸이가 반짝거리고 입술에는 진한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보던 트레이닝복 차림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진흙투성이 바지, 젖은 점퍼, 흙 묻은 구두. 그 시선이 제 발끝에서 멈추더니 다시 천천히 올라올 때 유라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 양 끝이 아래로 축 처지며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이 번졌습니다. 유라의 어깨 너머로 거실이 힐끗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손목마다 번쩍이는 시계, 소파 옆에 가지런히 놓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테이블 위에는 알록달록한 마카롱과 케이크가 호텔 뷔페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일제히 쏠리며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옆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타다닥 달려오는 게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마루를 치는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손주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작은 몸이 얼핏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손주의 목소리에 3시간 빗길을 달려온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짐을 든 채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유라가 번개같이 몸을 돌려 하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준이가 할아버지 왔어. 하며 고개를 빼꼼 내밀려 했지만 유라는 아이를 거칠게 안쪽으로 밀어넣고
안방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하준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닫힌 문 뒤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코트 상자를 들고 있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다 그대로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반가움은커녕 저는 이곳에 오면 안 될 불결한 무엇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서 사준 집의 현관문 앞에서 내 손주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대체 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저 문 안쪽과 진흙투성이 구두를 신고 복도의 선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여자들의 웃음소리도 슬금슬금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소동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굳어진 몸으로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30초였는지 3분이었는지 닫힌 문 앞에 굳어진 채로 서 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라가 문을 반쯤 열고 복도로 아예 나왔습니다. 문을 등 뒤로 밀어 닫으며 안쪽의 손님들에게 저를 한순간이라도 더 보여주기 싫다는 듯 몸으로 문을 가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저분 누구세요? 하는 속닥임이 새어나왔고 유라의 광대뼈가 실룩거렸습니다. 유라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복도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유라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등이 복도 벽에 닿았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이를 악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저희 쇼핑몰 매출의 절반을 좌우하는 분들이에요. 숨죽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기세에 눌려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고 있던 코트 상자가 손끝에 닿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3시간 빗길을 달려온 이유.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라의 눈치를 살피며 겹겹이 싼 비닐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손가락이 미끄러워 비닐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마침내 마지막 비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상자가 나오고 상자 안에서 한지로 감싼 코트와 목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비에 젖지 않아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유라야, 이거 좀 봐라.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남긴 원단으로 내가 밤새워 지은 거야. 우리 똥강아지 5살 생일인데 이 옷 한번 입혀다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자째 유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코트 위에 포개진 아내의 곰돌이, 자수 목도리도 함께요. 저는 유라가 상자를 열어보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박아 넣은 정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알아줄 것이라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희망이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코트를 꺼내 이리저리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감을 뒤집고 깃부분을 펼치고 주머니 안쪽까지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 이중 누빔 안감의 깨끗한 마감이나 둥글게 다듬은 단추를 살펴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손가락이 옷깃 뒤쪽에 라벨이 붙어야 할 자리를 집요하게 더듬고 옷 안쪽 봉제선 사이사이를 훑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브랜드 상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제 40년 기술과 아내의 유품이 담긴 이 옷에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상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유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리며 어이없다는 듯한 조소가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코트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집은 사람처럼 팔을 쭉 뻗어 자기 몸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들었습니다. 실크 원피스에 닿을까봐 고개까지 뒤로 젖혔습니다. 아버님,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애기들한테 몽클레어, 버버리만 입히는 분들이에요. 어디서 이런 상표도 없는 퀴퀴한 시장 옷을 가져오셔서 사람 수준을 떨어뜨려요? 이걸 하준이한테 입히면 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퀴퀴한 시장 옷. 그 5글자가 귀에서 머릿속으로, 머릿속에서 가슴 한복판으로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늘을 잡아온 이 손이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어깨선을 뜯고 다시 받고 안감을 이중으로 누비고 단추 모서리를 하나하나 둥글게 다듬어 완성한 코트가 퀴퀴한 시장 옷이라니. 모욕감에 턱 아래가 덜덜 떨렸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해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명장의 손끝에서 태어난 이 옷이 상표 하나 없다고 시장 옷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해서 화가 나기보다 먼저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유라가 상자 안에 남아있던 아내의 곰돌이 자수 목도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늘땀, 한쪽 눈이 크고 한쪽 눈이 작은 곰돌이. 아내가 병상에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떨리는 손가락에 마지막 힘을 짜내며 술을 놓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유라는 그 목도리를 코끝에 가져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와락 찌푸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목도리를 들어 올려 형광등 빛에 비춰보더니 삐뚤어진 곰돌이 자수를 보고 허 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유라는 제가 지은 코트와 아내의 목도리를 한 웅큼 쥐더니 현관밖, 복도,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위에 코트가 구겨진 채 떨어졌고 목도리는 그 옆에서 풀어지며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제 흙 묻은 구두 옆 차갑고 딱딱한 바닥 위에 아내의 마지막 유품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피눈물로 남긴 것들이 더러운 쓰레기처럼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참기름도 냄새 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신발 벗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가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처럼 냉정하고 또렷한 선고였습니다. 신발도 벗지 말라는 말은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코트와 목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 온몸의 감각을 하나씩 꺼뜨리며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거실에 서 있는 서진이가 보였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얼핏 스쳤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이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제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치욕보다 자기 아내의 체면이 먼저인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아내 앞에 잠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돌아간 뒤통수가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유라가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삐빅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짧고 차가운 소리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아까까지 가슴 한구석에 신락같이 매달려 있던 것,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그 미련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탁 하고 끊어지듯 소리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유라가 손님들에게 시골에서 오신 어른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며 웃어넘기는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까지 들리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코트를 주워 올렸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주름을 펴보았지만 대리석에 부딪히며 단추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추는 아이 손가락에 걸리지 않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느라 반나절을 매달렸던 단추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형광등 불빛 아래 대리석 바닥을 손바닥으로 더듬어 저 멀리 굴러간 그 작은 단추를 찾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목도리를 집어 올려 코트 위에 다시 포겠습니다. 삐뚤빼뚤한 곰돌이가 천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한쪽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매달렸던 이 목도리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꼴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코트와 목도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일어섰습니다. 참기름 가방도 한우 세트도 정성껏 포장했던 상자도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를 막아섰던 보안 직원이 뭐라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품에 안은 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코트가 젖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의 마지막 선물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지며 산산이 짓밟혔으니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한 발짝, 두 발짝 걸을 때마다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피가 끓는 분노로, 이가 갈리는 치욕으로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아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애정을 그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아내의 40년 세월과 제 피눈물이 처참히 짓밟힌 이날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도 시외버스에 오르는 것도 3시간 넘게 달려 시골집에 도착한 것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 품에 안은 코트에서 빗물이 배어 나와 무릎까지 축축하게 적셨다는 것,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길쭉하게 늘어지던 것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제 젖은 행색을 보고 뭐라 물었던 것 같은데 대답을 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발을 벗을 힘도 불을 켤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독한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불을 두 채나 끌어덮어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이마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와 열기가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다가도 금방 온몸에서 땀이 쏟아져 이불이 흥건해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관절이란 관절은 전부 녹슨 쇠처럼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 고개를 들어도 방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비를 맞은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가슴속에서 골마 터진 극심한 스트레스가 68된 늙은 몸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었죠. 사경을 헤매는 며칠 동안 저는 같은 꿈을 되풀이해서 꾸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복도 위에 구겨진 코트가 나뒹굴고 있고 그 옆에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삐뚤빼뚤한 곰돌이 목도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다가가려 하면 아내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차가운 복도에는 유라의 하이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눈을 뜨면 어두운 천장이 빙빙 돌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고 또 같은 꿈이 시작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파주의 서연이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제가 받지 않으니 서연이는 단단히 겁을 먹었겠죠. 동생 서진이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서진이는 자기도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되는데 그 반응이라니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또 한 번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중학생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그날 밤차를 몰아 강원도까지 달려왔습니다. 파주에서 이 시골 마을까지는 차로도 2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혼자 달려온 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진한 땀 냄새와 함께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신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겠죠. 서연이는 아빠 하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서연아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었죠. 서연이는 제 이마에 손을 대보고 펄펄 끓는 열기에 기겁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전화도 안 받고 하며 울먹이는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뛰어가 대야에 찬물을 받아오고 수건을 적셔 제 이마와 목에 올려놓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시골 보건소 야간 응급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고 해열제를 구해 제 입에 넣어주고 등을 부축해 물을 마시게 하고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주는 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40년 넘게 남을 위해서만 바느질을 해왔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린 저 대신 서연이가 방을 정리하다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에 벗어 던져진 진흙투성이 구두, 빗물에 젖어 쉰내가 나는 점퍼, 그리고 방 한구석에 축축하게 뭉쳐져 있는 코트와 구겨진 목도리. 서연이는 코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다가 떨어져 나간 단추 자리에 빈 구멍을 보았고 목도리에 묻은 대리석 바닥에 먼지 자국과 구둣발에 밟힌 듯한 검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도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목도리에 왜 이런 자국이 있어요? 서연이의 끈질긴 추궁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보안 직원에게 막혔던 일, 유라가 코트에서 브랜드 상표를 찾던 일, 퀴퀴한 시장 옷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일, 아내의 목도리를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일, 신발도 벗지 말고 가라며 문을 닫아버렸던 일, 그리고 서진이가 눈을 마주치고도 고개를 돌려버렸던 일까지.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서진이 이야기에 이르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대리석 바닥에 코트가 떨어지던 순간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연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더니 눈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도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나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인간들 머리채를 잡아놓겠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목숨 걸고 남긴 목도리를 바닥에 내던져. 서연이의 울분에 찬 고함이 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현관에서 차 열쇠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루까지 기어나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내가 달려가 봐야 싸움만 되고 내 속만 상해. 때를 기다리자. 저는 서연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뿌리치려다가 기력 없이 마루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손주 한번 보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하며 딸의 어깨가 들먹였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진심으로 제 편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시골방에서 분노의 눈물을 삼키고 있는 사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날 유라와 같은 15층에 사는 이웃 주민 한 명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려 현관을 나서다가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건물에서 손꼽히는 진짜 부유층이었는데 평소 허세를 부리며 엘리베이터에서 갑질하고 층간 소음 민원에도 오만하게 대응하던 유라를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현관문 옆 복도 모퉁이에 서서 유라가 코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부터 신발 벗지 말고 가라며 문을 닫는 장면까지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아동복 쇼핑몰 대표가 시아버지가 손수 지은 옷을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은 보는 사람마다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코트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복도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늙은 남자의 뒷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수백만을 찍었고 주요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라의 쇼핑몰 게시판에는 분노한 엄마들의 환불 요구와 악성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라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워킹맘 이미지가 하룻밤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손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자신들의 얼굴도 영상에 잡혔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유라와의 연을 서둘러 끊었습니다. 협찬을 주던 업체들도 줄줄이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며칠 뒤 열이 완전히 내린 어느 아침 서연이가 죽을 끓여 제 앞에 놓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유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뉴스 영상과 쇼핑몰 환불 요구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린 게시판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마다 유라를 규탄하는 기사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세상이 알아서 벌을 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복도 구석에 서 있는 늙은이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저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그날 대리석 복도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서연이에게 돌려주며 창밖에 산 능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의 고추들이 며칠 사이에 물을 못 받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들 부부의 천박함에 대한 환멸과 얼음장처럼 가라앉은 고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간호 덕분에 며칠 만에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쑤시는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파주로 돌아가기 전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넣고 현관 선반 위에 약봉지를 가지런히 세워두며 하루 3번 꼭 챙겨 드세요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혼자 남은 뒤 저는 툇마루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못 받은 고추들이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일어나서 물을 줄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해지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흙을 만져도 아무것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나뒹굴던 코트가 떠올랐고 도어락이 잠기던 삐빅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 쪽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퀴가 자갈밭을 밟으며 서걱거리는 소리,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저는 툇마루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2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서진이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서진이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눈 충혈이 심했습니다. 유라는 며칠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도 허름하게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파티날의 그 화려한 실크 원피스 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둘 다 낯빛이 초췌하고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부질없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그날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러 온 것은 아닌가. 아들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용서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어리석고 간절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68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지경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마루에 올라선 유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큼직한 종이 가방에서 커다란 링라이트 조명을 꺼내더니 마루 앞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촬영용 삼각대를 펼치고 렌즈 각도를 이리저리 맞추며 촬영 세팅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방에서 작은 마이크까지 꺼내 스마트폰에 연결하더니 제가 앉을 자리의 배경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방의 소박한 배경이 오히려 진정성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과하러 온 사람이 왜 조명과 마이크를 세우는 겁니까? 그때 서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빳빳하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제 앞에 내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악의적인 영상 때문에 우리 쇼핑몰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제발 해명 영상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 대본대로만 읽으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 없이도 큼직하게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력이 나쁜 노인도 카메라 앞에서 곧바로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글씨 크기까지 키워서 준비해 온 것이었죠.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깜빡 잊고 약속도 없이 찾아갔다는 것. 현관에서 발을 헛디뎌 짐을 떨어뜨린 것을 며느리 탓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 착한 며느리가 바쁜 와중에도 직접 현관까지 나와 챙겨주려 했는데 치매 기운이 있는 자신이 혼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큼 저를 잘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착한 아이를 오해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잘못을 제 노망에 뒤집어 씌우고 유라를 피해자이자 효부로 만들어달라는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이미 조명 세팅을 끝내고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버님, 자리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빛이 잘 안 들어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유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시라도 빨리 영상을 찍어 올려야 한다는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열흘 가까이 알아누웠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제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아내의 유품에 대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한 톨도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세탁해 놓은 코트와 목도리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쇼핑몰을 살리기 위한 카메라 앞의 방패막이었습니다. 열흘째 알아누워 겨우 일어난 늙은 아비를 노망난 노인네로 포장해서 세상 앞에 내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가닥의 부성애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선명하게 대리석 복도에서 코트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끊어지지 않았던 그 실한 오리,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차갑고 맑은 고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뻣뻣한 무릎이 뚝 소리를 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와 유라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본을 읽겠다고, 영상을 찍겠다고 일어선 줄 알았겠죠. 저는 두 손으로 대본 종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한가운데를 찢었습니다.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마루에 울렸습니다.
서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찢긴 조각을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흰 종이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의 자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이와 유라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양복점 손님들 앞에서 수천 번 가위를 들었던 사람의 손이 흔들리지 않듯 제 목소리도 서리빨처럼 낮고 또렷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유라가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진이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쇼핑몰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위질을 해온 이 눈이, 원단의 결을 읽던 이 눈이 지금은 아들의 천박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운 공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유라가 서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용없어. 이 집 나가자 하는 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링 라이트와 삼각대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악다구니를 쓰다가 결국 쫓겨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으며 자갈밭을 뿌리치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일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서 내려다본 마당에는 바람에 날린 대본 종이 조각들이 자갈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올 것이 왔습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는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 그때 말한 대로 합시다. 4명의 아파트 당장 금매로 내놓고 며느리한테 빌려준 1억 원 차용증으로 쇼핑몰 상가 보증금 가압류 거시오. 한 푼도 남기지 마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최 여사의 낮고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일찍 법무사부터 잡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코트와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고 대리석에 부딪혀 구겨졌지만 서연이가 정성껏 세탁해서 주름을 편 코트는 여전히 명장의 손끝에서 태어난 한 벌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단추자리만 빈 구멍으로 남아 있었죠. 저는 코트를 가슴에 안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끝을 내겠소. 당신과 나의 40년을 짓밟은 값을 치르게 하겠소. 산전수전 다 겪은 최 여사의 일 처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 칼을 갈아두었다는 듯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아파트 매각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온전히 올라가 있었기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반강제로 제 명의를 지켜준 것이 결정적인 한 수가 된 셈이었죠. 최 여사는 그 집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말 그대로 초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주상복합이 그 가격에 나오자 현금을 쥔 매수자가
당일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전화로 형님,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했어요 라고 보고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수고했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최 여사가 소개한 유능한 법무사를 통해 유라가 3년 전에 쓴 1억 원짜리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가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변제기일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고 이자도 단 한 푼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최 여사가 꼼꼼하게 명시해둔 변제기일과 이율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유라의 서명과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차용증에 서명할 때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던 그 순간이 이제 와서 제 손에 들린 칼이 된 것이었죠.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며칠 만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쇼핑몰 상가 건물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법원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받고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세입자 가족 문제에 자기 건물이 법적으로 엮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겠죠. 가압류가 걸린 보증금은 함부로 돌려줄 수도 새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물주는 곧바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 사장, 시아버지 이름으로 보증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로는 가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건물주의 통보를 받은 유라의 상태가 어땠는지 저는 나중에 서연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폭로 영상 사태로 환불 요청이 밀려들어 현금이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찬 업체들의 위약금 청구까지 겹쳐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참이었죠. 그나마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상가 보증금 1억까지 제가 묶어버렸으니 유라는 매장 한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몰의 포장재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 안에서 반품된 택배 박스들에 둘러싸인 채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어 퇴거 통보를 받고 쇼핑몰 보증금마저 묶여버린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해명 영상으로 살려보겠다던 쇼핑몰은 불매운동의 위약금까지 겹치며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머리 위에 지붕마저 빼앗기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채 보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특유의 억수 같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보리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처마에서 빗물이 굵은 줄기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가리고 자갈밭을 미친 듯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쿵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서진이와 유라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양복 상의가 빗물에 절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틀린 채 가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머리카락이 풀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화장은 빗물에 씻겨 눈밑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얼굴 위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링라이트를 세우며 당당하게 대본을 내밀던 그 기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이 된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풍덩 하고 진흙물이 튀었습니다. 서진이의 양복 바지 무릎이 진흙에 파묻혔고 유라의 치마에도 흙탕물이 번졌습니다. 파티 때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서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도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파티날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저를 복도에서 내쫓으며 신발 벗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두 무릎을 꿇고 비를 맞으며 울부짖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마루에 섰습니다. 비가 처마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울렸습니다. 제 손에는 그날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주워 올렸던 흙이 묻었다가 빨아서 말린 수제 코트가 고이 안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정성껏 세탁해 주었지만 떨어져 나간 단추 자리에는 빈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 구멍이 이 옷이 겪은 수모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죠. 코트 위에는 아내의 삐뚤빼뚤한 곰돌이 목도리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크고 한쪽 눈이 작은 그 곰돌이가 빗속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진흙을 기어 마루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양복 소매로 얼굴에 빗물을 닦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눈에 뭐가 씌었었어요. 제발 아파트 매각만은 취소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하준이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준이를 방패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아들의 얼굴을요. 이 얼굴이 제가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미싱을 돌리며 학비를 벌었고 명절에도 양복점 문을 열며 과외비를 댔고 아내와 둘이서 밤새 양복 수선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던 코트가 떠올랐고 고개를 돌리던 아들의 뒤통수가 떠올랐고 노망난 시아버지 대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삐뚤빼뚤한 곰돌이 자수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림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코트를 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옷이 보이냐? 이 옷은 내 어미의 피눈물이야. 앞도 안 보이는 눈으로, 떨리는 손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그 아파트는 내 어미의 목숨값이야. 죽어가면서까지 번듯한 집 해달라고 남긴 유언을 내가 지킨 거야. 서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아들의 얼굴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 어미의 유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 어미의 목숨값으로 산 집에서 아비를 신발도 못 벗게 쫓아냈어.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어 카메라 앞에 세우려고까지 했지. 너희 같은 것들에겐 실오라기 하나도 아까워.
서진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유라는 진흙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집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말고 가라 했지. 내 아파트에서 나를 쫓아냈지. 이제 너희가 그 꼴을 당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유라가 삐빅 소리와 함께 도어락을 잠그던 것처럼 저도 이 문을 닫았습니다.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서진이의 절규와 유라의 흐느낌이 지붕 위의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한참 뒤 차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갈을 밟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코트와 목도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남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밤만큼은 마음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은 코트의 무게가 아내가 제 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느리지만 정확했고 법의 칼날은 감정 없이 공정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의 결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부부는 쫓겨나듯 고급 주상복합을 비워주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퇴거를 완료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어 둘이서 직접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유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촬영용 링 라이트와 삼각대, 쇼핑몰 재고 박스들을 중고 화물차에 쑤셔 담아 옮겨간 곳은 서울 외곽 변두리의 곰팡이 핀 낡은 빌라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대리석 로비와 피아노 선율이 흐르던 주상복합에서 장마철이면 벽에 물이 스미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반지하로 떨어진 겁니다. 인공 폭포가 졸졸 흐르던 로비 대신 녹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누런 물이 그들의 새로운 일장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사방에 비치던 화려한 모습 대신 갈라진 욕실 거울에 비친 초라한 얼굴을 매일 마주해야 했겠죠. 유라의 쇼핑몰은 끝내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과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고 매장 문을 닫는 날 유라는 이미 텅 빈 상가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던 상가 보증금 1억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제 통장으로 온전히 환수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3년 전에 방강제로 쓰게 했던 그 차용증 한 장이 결국 제 돈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낸 셈이었죠. 돈줄이 마르고 가짜 럭셔리 인생이 끝나자 서진이와 유라 사이에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매일 밤 치고받고 싸웠다고 합니다. 유라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질렀고 서진이는 내가 그때 코트를 안 던졌으면 이 꼴이 됐겠냐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핥히며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준이의 양육권은 유라가 가져갔지만 양육비를 줄 형편이 서진이에게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직장에서도 폭로 영상 소문이 퍼져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풍문처럼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며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조금 먼 곳에서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니까요. 새벽에 미싱을 돌리며 등록금을 벌었고 명절에도 양복점 문을 닫지 못하며 과외비를 댔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통증에 붙들려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늙은 아비를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려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미련이 붙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를 저는 비로소 맛보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해 손에 쥐게 된 현금은 제 남은 노후를 넉넉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40년을 두 손으로 일궈낸 돈이 마침내 제 손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아내의 유언을 지키려 아들에게 건넸던 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 노후를 지켜주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집을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딸 서연이가 살고 있는 파주 신도시 근처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의 부동산 안목으로 찾아낸 곳은 남양의 채광이 좋은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가득 쏟아지는 오후 햇살에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이 빛이면 되겠다. 이 빛 아래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을 일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꾸던 텃밭 생각이 나서 괜히 반가웠죠. 창문을 열면 멀리 야트막한 산 능선이 보였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죠. 이사 오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넓은 거실에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강원도 시골집의 어둡고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보냈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며 적적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며 비로소 흙을 만지는 일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선 최 여사는 새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요.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최 여사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등기부에 제 이름을 올리게 하고 차용증을 받아두게 한 그 고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최 여사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형님이 결정하신 겁니다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현관에 화분을 놓고 꽃이 피면 저한테도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라며 돌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 내외가 반찬을 한가득 해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반찬통을 가지런히 채워넣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끓여주었습니다. 사위는 마당에 잡초를 뽑아주고 감나무 가지를 쳐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 이번 주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 하며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밥과 반찬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식사였습니다. 넓은 새집은 사람 사는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원도 시골집에서 혼자 밥상을 받으며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던 그 적적한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훌쩍 커버린 중학교 교복 차림의 듬직한 외손자가 할아버지 하며 현관문을 열고 달려와 저를 안아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 소리는 아파트 복도에서 방문에 막혀 울먹이던 하준이의 할아버지와 같은 말이면서도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아이를 방으로 밀어넣지 않았고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외손자는 할아버지 바둑 두자며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일부러 한두 수 져주며 아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외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와 노후의 평안을 비로소 맛보았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68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새 집의 가장 넓은 거실벽 한가운데 그곳에는 화려하고 커다란 원목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서연이가 아는 액자 공방에 특별히 맡겨서 만든 것이었죠. 짙은 호두나무 원목으로 제작된 액자 안에는 제가 며칠 밤낮을 세워 지었던 캐시미어, 수제 코트가 반듯하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아내가 남긴 미완성 곰돌이, 자수 목도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포개져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단추 자리의 빈 구멍도 삐뚤빼뚤한 곰돌이의 짝짝이 눈도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생긴 미세한 올풀림도 그 모든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는 일부러 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이 액자는 제 40년 세월의 기술과 아내의 마지막 사랑과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지켜낸 자존심을 담은 갑오였습니다. 이 액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내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다고, 고맙다고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그 액자 위를 포근하게 비추는 시간이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내린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햇살에 물든 코트와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곰돌이의 한쪽 큰 눈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마치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자수 실한 한 올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 참 잘했지?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 서연이가 잘 챙겨주고 손자 녀석이 매주 와서 바둑을 두잖아. 당신도 이제 편히 쉬시오. 창밖에서는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듯 액자 위의 목도리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짧게 울고 날아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차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아팠던 저 박춘배의 사연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통쾌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는 옅은 데서 점점 짙게 해야 하니 처음에 짙었다가 나중에 옅어지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오늘 사연 속 춘배 어르신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단번에 아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내어주었기에 받는 쪽은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을 주는 마음만큼이나 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퍼주기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줄 것과 지킬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진정한 가족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